안녕하세요. 저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아니, 운전자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 더 이상 학교에 다녀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 자퇴하였습니다. 위로는 4살 차이가 나는 형과 3살 차이가 나는 쌍둥이 누나 2명이 있어요. 찢어지게 어려웠던 집안이었지만 첫째 형과 첫째 누나는 공부를 잘하던 모범생이라 아버지는 매일 공사판에, 어머니는 공장에 다니며 형과 누나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대학을 서울로부터 입학금에 등록금, 기숙사비에 하숙집 비용, 용돈, 두 사람 몫을 대느라 집안은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갔어요. 그 와중에 저까지 괜히 학교 다니면서 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벌어서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게 낫다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 후로 아버지 막노동을 따라다니며 일했어요. 버는 족족 형과 누나에게 갔지만 괜찮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것도 좋았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밤잠을 편히 주무시게 할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했어요. 둘째 누나는 미용과 화장 기술을 배워서 서울로 가서 방송국에 일을 하러 다닌다고 했어요. 원래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에 당장 돈 되는 일을 해야 했기에 자신의 꿈과 그나마 가까운 것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누나 역시 일은 힘들고 월급은 짜고 홀로 타지 생활하며 드는 돈 역시 늘 부족하였기 때문에 가끔 저에게 용돈 하라며 쥐어주는 것 말고는 혼자 살기도 빠듯했어요. 그나마 형이 군대에 간 동안은 괜찮았어요. 대학 다니는 사람이 한 명뿐이니 들어가는 돈도 더 줄어들었었거든요. 형이 군대에 간 사이 누나는 먼저 대학을 졸업했고 약학대를 졸업해 약사로 취업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가족들은 약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타지 생활을 하는데 쓰기도 많이 힘든가 보다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그나마 가끔 오던 전화도 점점 뜸해져 갔죠. 형이 전역하고 부모님과 저는 다시 열심히 일하며 뒷바라지 했어요. 버는 돈은 다 형에게 가고 저랑 부모님은 여전히 낡은 집에 별 볼 일 없는 반찬을 먹으며 지냈지만 괜찮았어요. 형이니까, 누나니까. 언젠가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힘들어지시면 효도로 되갚겠지.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도 훗날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때 이 은혜를 다시 갚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흘러 언젠가 두 사람이 여유 있게 되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연약해졌을 때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형도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렇게 다 끝나나 싶었는데 형은 사법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딱히 다른 꿈도 없었던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형의 말에 그냥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구나 하고 별말 없이 따를 뿐이었죠. 그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형과 누나들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던 제 마음과 달리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겨우 얼굴만 비추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애써 그런 생각으로 저 자신을 달래며 모른 척 했어요. 바빠서. 그 비겁한 변명 뒤에 숨은 형제들을 계속 아니라고, 속마음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모른 척 한 거죠. 얼마 뒤 누나들은 차례대로 결혼했고, 첫째 누나는 외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누나를 봤던 마지막이더라고요. 아마도 결혼하면서 자신이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워 숨겼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말도 잘 안 통하겠다. 저희가 집안 사정 같은 걸 자세히 이야기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아주 가끔 제가 보낸 편지에 답장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작은 누나 역시 결혼한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큰 누나와는 반대의 케이스로 자기 삶을 너무 치열하게 살아야 하다 보니 연락할 새가 없었죠. 연년생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택배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배송이 더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운전학원에 다녔어요.
면허를 따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렵긴 했어도 그래도 돈벌이에 필요한 거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예전보다 나이도 드시고 아주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손가락도 등도 굽었어요. 다리까지 자주 저리고 아프시다고 하여 밤마다 주물러 드렸죠. 일은 좀 쉬지. 에이, 너희 형은 아직 공부 중이지. 너도 언제 장가 갈지 모르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둬야지. 그래도 내가 돈 벌잖아. 형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까지 가고 나면 너한테 남은 가족은 형제밖에 없다. 형이 지금은 공부하느라 저래도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동생 하나 건사 못하겠니? 네가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이 어미가 형을 더 예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너 생각해서 그런다.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 다 맨날 일하느라 제대로 예뻐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형 누나들 뒷바라지까지 시키고 그래도 너 노력한 거 알아주라고 너 좀 챙겨주라고 형이랑 누나들한테 해주는 거야. 나도 어른인데 다들 각자 인생이지 뭘 챙겨. 그리고 내가 뭐가 중요해. 나야 젊고 튼튼한데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면 되지. 어머니가 더 걱정이지.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또 매일 그렇게 일을 다녔어요. 제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형제들이 제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운전면허를 따고 저는 다니던 물류센터의 배송기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몸이 고되기는 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수입은 좋아졌죠. 나중에 자신의 차를 직접 매입해서 일할 수도 있다고 하기에 조금씩이었지만 돈도 따로 모았어요. 형은 사법고시의 실패를 맛보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잘할 수 있다고,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일을 쉬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제 이야기에는 별 말이 없었어요.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아프다. 나중에 형이 돈 많이 벌면 다 보상받을 거다.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는 기약만 늘어놓았죠. 뼈가 쑤신다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일을 마치면 시장에서 사골거리를 사서 밤새도록 고아두었습니다. 그거라도 드시면 좀 나을까 싶어 어머니가 잠드신 동안 사골을 푹 고아놓고 아침 출근 전에 식사를 꼬박꼬박 차려드렸죠. 고기도 몇 점 올라가지 않은 뜨거운 사골 국물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며 먹을 때마다 감탄하셨어요. 천천히 드시라고 김치 한 조각을 찢어 밥 위에 얹어드리면 아이처럼 맑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끓여준 사골이 제일 맛있다 나는 1억 천금을 줘도 이거만큼 맛있는 건 없을 거야. 그래도 무리하지 말어. 일하랴 시장 다니랴 안 그래도 돼.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너부터 챙겨. 너부터. 그렇게 말하지만 자식으로 그럴 수야 있나요? 추워지면 어머니 내복부터 사고 싶고 더워지면 발밑에 선풍기는 잘 틀어져 있나 확인하고 아프다고 하시면 챙겨드리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이죠. 아니, 그냥 제가 부모님과 지낸 시간이 더 길어서 그래서 애틋한 마음이 컸는지도 몰라요. 형은 사법고시를 몇 번 실패하더니 갑자기 대학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원이냐며 저는 화를 냈지만 자기가 벌어서 다닐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흘렀을까?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다더라고요. 웬일로 전화해서 어머니랑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니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니까 올라온 김에 상견례까지 하자며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옷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래, 결혼도 앞뒀으니 형도 이제 정신을 차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셔츠랑 바지까지 사준 덕에 어머니랑 저는 멋지게 차려입고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느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어요. 한눈에 봐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고급 한정식집이더라고요. 어머니랑 저는 이런 곳은 처음이라 입을 떡 벌리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어요. 보기에만 이래 보이지 별거 아니니까 다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행동하시고 이야기는 주로 제가 나눌 거니까 말도 최대한 아끼시고요. 우리가 무슨 꺼다 놓은 보릿자루야? 아니 상견례를 하는데 게다가 형수 될 사람은 어머니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고 궁금한 게 많으실 수 있지. 궁금한 건 나중에 내가 다 이야기해 줄 거니까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그쪽 어르신들
모두 배움도 집안도 훌륭하신 분들이야. 교양도 중요시하는 분들이니까 그쪽 집에 맞출 수 없으면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낫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중요한 자리인데 서로 좋은 인상 남기면 좋지. 막내도 형이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너무 성질내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딱 봐도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듯한 차분한 인상에 흰 피부를 가진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고급 소재의 양복에 비싸 보이는 시계, 색부터 원단까지 고운 한복. 두 분 다 얼굴에서부터 기품과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죠.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부잣집 사모님과 사장님 같았어요. 저희를 보자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인성까지 저희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며느리로서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그래도 훌륭하신 어머니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성실히 배우겠습니다. 따님분이 해외에 계셔서 적적하실 텐데 제가 딸 노릇도 톡톡하게 할게요. 그건 자신 있거든요. 허허, 그렇죠.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외동인데다가 저희가 하나뿐인 자식이라 너무 곱게 키워서 살림은 손에도 대보지 않아서 당장 둘이 신혼부터 우여곡절이 많을 테지만 그래도 예쁘고 귀여운 녀석이라 사랑스러운 며느리 역할은 충분히 잘할 겁니다. 부디 저희 딸아이가 부족함이 많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멋진 분들이셨어요. 온화하고 성품도 훌륭하신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저희 형이었습니다. 부잣집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엄마와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더라고요. 남동생분께서는 물류회사를 다닌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인 된 이후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하는 업무는 달라졌지만요. 어휴, 요즘 노조다 뭐다 작업자들 불만도 많고 파업한다 협박도 많은데 다루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또 그런 곳 일하는 분들은 좀 거치시잖아요. 네? 맞아요. 사무 업무만 하던 사람들이랑은 또 다르죠. 사람 관리하는 일이 정말 보통이 아니죠. 어머니는 의류 쪽 사업을 돕고 계신다고요? 형은 저를 물류센터 노동자가 아닌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머니는 의류 사업이라. 그래요. 재봉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의류 쪽 사업을 돕는 게 맞죠.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옷이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저 여자분과 결혼하고 싶었으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형에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해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에게만 불편했던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왠지 모를 씁쓸함과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들놈에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서울살이 혼자 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아가씨가 아주 곱고 참하더구나. 어디서 그런 아가씨를 만났니? 마음씨도 아주 좋은 것 같더구나. 그렇죠. 게다가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저한테 한 자리 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법고시보다 나중에 회사 물려받을 게 나을 거라고요. 안 그래도 아들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명문대 출신의 법 공부한 사위면 환영이라고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된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다 보상받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신나하는 형을 보고 있자니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한다는데 그것도 저렇게나 행복해 하는데 제가 너무 뾰족하게 굴었나 싶기도 했어요. 형도 그동안 타지에서 혼자 지내며 어려운 공부를 계속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겠지. 게다가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생긴다고 하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일도 시작하면 어머니한테 조금 더 신경 쓰겠지 싶더라고요. 문제는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외동딸이라 걱정된다고 집은 형수님이 원래 살던 본가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들어갈 게 한둘이 아닌데다 그쪽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니 최대한 우리에게 맞춰 신경 쓰신다고 해도 저희 기준에는 다 벅찬 것들 뿐이었죠. 그렇다고 못하겠다고 내팽개칠 수도 없으니 곤란한 노릇이었어요. 특히 저쪽 집에서는 저희가 얼마나 가난한지도 모르고 있으니 당연히 원래 형편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저는 형의 결혼을 위해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배송차를 사려고 모았던 돈이었지만 그래도 형의 결혼을 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나중에 형이 어머니 용돈이라도 주겠지. 좋은 집에 모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모아둔 돈을 결혼 비용에 쓰라며 어머니께 내어드렸죠. 이게 다 뭐냐? 그동안 제가 조금씩 모은 거예요. 나중에 배달차 사서 물류 배달하려고. 근데 지금 당장 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형이 저렇게나 좋아하는 여자잖아요. 괜히 우리 집 가난해서 결혼 엎어지면 그 원망도 듣기 싫고. 그래도 이건 네가 모은 건데 너 해라. 결혼 비용은 내가 어떻게든. 뭘 어떻게든이에요. 괜찮아요. 돈은 또 모으면 되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니까 받아요. 고맙다. 고마워. 이 어미가 이 돈은 어떻게든 너한테 돌려주마. 됐어요. 형 서울 간 동안 저는 어머니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았으니까 그걸로 퉁칩시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형은 직접 전화를 걸어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드디어 우리 형이 사람 됐구나, 어른 됐구나를 느꼈어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약간의 은행 대출로 메우고 형은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형의 결혼식 날 저는 한 번도 형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낯설게 느껴졌지만 같이 환하게 웃는 어머니를 보니 기쁘기도 했어요. 형은 결혼 이후 매달 어머니께 약간의 용돈을 보내왔어요. 형이 보냈다기보다 형수님께서 보내신 거였는데 결혼해서 어머니 얼굴 자주 뵙지도 못해 죄송하다며 보내오더라고요. 저는 형의 결혼식장에서 한 여성과 인연이 됐어요. 형의 대학 후배분이었는데 실수로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그분이 찾아주었죠.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할까요? 신기하게도 이런 게 인연인 건지 제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사는 동네 근처로 발령받았어요. 같은 동네에 살게 되면서 자주 만나며 인연을 쌓아 나갔습니다. 본인의 학력, 직업에 비해 저는 남루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제 매력이라더군요. 심지어 자신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며 저희 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냈어요. 어머니도 그 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렇게 1년여의 열애 끝에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망설였어요. 저희 집안 사정도 제 월급도 너무 뻔하고 저렇게 예쁘고 직업도 좋은데 이런 나랑 결혼하는 게 그 사람한테 너무 손해니까요. 심지어 자기는 화려한 결혼식 같은 거 필요 없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랑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면서요. 아내는 말했어요. 거의 평생을 가족 없이 살았던 나한테는 가족이 제일 큰 선물이야. 당신이랑 어머니가 이미 다이아몬드 반지이자 예쁜 웨딩드레스이고 화려한 축가야.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해. 난 어차피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친척들도 없어서 하객으로 부를 사람도 없어. 그래도 당신도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드레스는 어차피 돌려줘야 하고 화장은 어차피 지우면 끝이잖아. 나는 큰돈 써서 그날 하루 행복한 것보다 그 돈 모아서 오래오래 우리 가족 예쁜 추억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좋아. 결국 계속 우기는 아내의 고집에 못 이겨 혼인신고만 하고 집도 제가 원래 어머니와 살던 집에 들어와 신혼집을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어느 날 밤 아내가 어머니 방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랑 재덕씨가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일은 쉬세요. 교사 월급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혼 전부터도 저는 늘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재덕씨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이기도 하니까 생활비 같은 건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랑도 오래오래 행복하고 나중에 태어날 저희 아이한테도 든든한 할머니가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도 저희 생각해서도 또 태어날 손주 생각해서도 일은 좀 쉬세요. 아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보다 더 어머니를 생각하고 위하는 애틋한 마음에 정말 고마웠거든요. 아내는 저에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저에게 드디어 이런 선물이 오는구나. 이게 하늘의 보답이구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틈틈이 일을 나가셨지만 예전처럼 하루를 꼬박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내와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셨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는 허리 디스크인 것 같다며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어느새 결혼 5년 차에 들어섰지만 저희에게는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걱정하는 아내에게 저는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며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기 천사가 늦게 오는 것일 수도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말했어요. 여전히 아내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딸과 어머니라고 생각할 만큼 둘은 이제 저보다도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아내는 항상 저에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우선으로 두라고요. 때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젊을 때 20여 년의 세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서만 사셨으니 그 마음에 보답하려면 남은 생에서라도 늘 어머니를 1등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얼굴도 마음도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 소식이 뜸한 게 차라리 다행인 형제들까지 저에게는 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리가 결혼한 후로 돈을 조금씩 모아 제가 늘 그리던 화물 트럭을 사주었어요. 저는 너무 큰 선물에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이걸로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저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적은 투자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드디어 제 차를 가지고 물류 배송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결혼 7년 만에 저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너무 기다렸던 아내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와 상의해 기존의 차량은 더 큰 화물 트럭으로 바꿨습니다. 아는 지인분께 보수가 더 좋은 일자리도 소개받았어요. 차를 바꾸느라 돈을 좀 썼지만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더 힘들어졌지만 행복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출산 준비를 차근차근 하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탓이라며 우는 아내에게 그런 게 아니라며 위로를 했지만 아내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그 일이 있은 몇 주 후 아내는 아이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도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이후에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한동안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고 집에 혼자 계시면 온종일 끼니도 챙겨 드시지 않고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서서히 정신은 드셨지만 그동안 허리 통증이 심해진 탓인지 일어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차마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저는 그때부터 일하는 차량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차를 타는 것이 어머니에게 더 힘들까봐 간병인도 알아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종종 힘없는 노인을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형에게 부탁하려고 전화했지만 사업 자금에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간 후부터는 계속 연락이 뜸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아예 연락처도 바꿨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첫째 누나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둘째 누나는 사는 형편을 뻔히 아는데 차마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 셋을 낳고 남편과 겨우겨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어머니까지 부탁한다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계속 차에 자리를 마련해 모시고 다녔어요. 좁은 차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집에 있으면 며느리 생각이 나서 차라리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다고 하셨죠. 또 매일 여행하는 기분이라며 창밖을 구경하는 재미도 좋다고 되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되어갔을까. 겨울을 앞둔 쌀쌀한 어느 날이었어요. 휴게소에서 몸도 쉴 겸 어머니에게 따뜻한 음료라도 사다 드릴 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위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이 2명이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라도 기다리나 보다 싶어 지나쳐 차에 올랐어요. 뜨끈한 우동 국물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를 먹으며 잠깐 정차해 있었는데 저희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아이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날도 꽤 쌀쌀한데 아이들은 얇은 긴팔티만 입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쓰레기도 버릴 겸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추운데 여기서 뭐하니? 아이들은 쌀쌀한 날씨에 밖에 서 있어서 그런지 코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울음이 곧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처 지역에 사는 삼촌의 일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잠시 정차한 휴게소에 내려서 잠깐 화장실을 들리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 지갑이 없어진 것 같아 다시 찾으러 들어간 사이 차가 이미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겉옷도 가방도 다 차에 두고 내렸고 알고 보니 지갑도 차에 있는 옷의 가방에 있어 돈도 없고 삼촌이나 부모님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했어요. 우선 저는 아이들이 추울까봐 따뜻한 핫초코를 한 잔씩 사주고 핸드폰으로 아이들 삼촌에게 연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이 올 때가 되어서 연락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마침 계신 곳이 휴게소에서 멀지 않아 저는 아이들을 태워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트럭에 태워 이동했어요. 이야기해주신 주소에 도착해보니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는지 삼촌으로 보이는 분이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삼촌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녀석들이 방학 되면 저희 요양원에 봉사를 하러 오는데 항상 저희 누나가 차로 태워주다가 이번에는 너희끼리 한번 가보라고 버스를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몇 시간 연락 안 되는 걸로는 경찰 신고도 제대로 안 받아준다고 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 저희 애들을 도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차에서 기다리셔서요. 어이구, 그럼 어머니도 같이 들어오세요. 이대로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뭐라도 대접해야 제 마음이 덜 무거울 것 같아서 그러니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저씨. 저희 삼촌 사무실에 맛있는 과자도 엄청 많아요. 삼촌, 그리고 아저씨가 우리 추워해서 핫초코도 사주셨어. 아이고, 그렇다면 더더욱 제가 차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마지못해 차에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등에 업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삼촌이라는 분은 저에게 무슨 사연인지 물으셨어요.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일하실 때 모시고 다니시나 봅니다. 혹시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릴 때 부모님과 일을 시작해 형제들을 뒷바라지하던 이야기부터 최근 아내와 아이를 떠나보낸 이야기, 그리고 점점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은 크게 공감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며 긴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주셨어요.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만 하던가요? 네, 큰 병원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동네에서 꽤 큰 허리 전문 병원이었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공장에서 오래 구부정하게 계시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갈 때마다 물리치료 같은 걸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은 딱히 나아지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이나 부항도 맞아봤는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었고요. 차에 모시고 다니는 게 마음은 편치 않지만 그래도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도 부담스럽고 또 가끔 일하시는 분 중 어르신을 홀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저로서는 완전 남에게만 맡기고 돌아다니기가 영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 잘 압니다. 상담 때 보호자들께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하실 거예요. 거기다 어머니께서는 거동도 불편하시기에 더더욱 마음이 쓰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려와 주신 제 조카들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매형분이 서울에서 허리로 꽤 유명한 병원의 의사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일도 보답할 겸 검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진료비나 검사비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아픈 어머니께 좋은 진료를 받을 기회라니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원장님은 바로 매형에게 전화해 진료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며칠 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디스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고, 저희 아이들을 그날 구해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다른 이에게 손 내미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해요.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도착했다는 연락도 없지. 핸드폰으로 아무리 연락해도 큰 애도 작은 애도 받지를 않지. 저랑 와이프가 정말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건강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검사 결과를 보니 척추에 종양이 생기셔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네요. 그래서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랑 증세는 비슷하기에 구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종양이 꽤 커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로 잘 제거하고 나면 앞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고 체력이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건강을 좀 회복한 다음 수술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수술비는 저희 아이들 구해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부담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디스크로 오진을 받아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은 까맣게 잊힐 만큼 기쁜 소식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이렇게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며 아파하면서 사셔야 하나 했는데 수술로 나아질 수 있다니. 게다가 이렇게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비까지 공짜로 말입니다. 저는 머리를 숙여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다만 의사 선생님 말대로 회복하려면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지금처럼 트럭에 모시고 다니면서는 무리라 병원을 나오면서 걱정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마침 요양원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검사 잘 마치셨다고요? 수술하시면 나아지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머니를 저희 요양원에 모시면 어떠실까요? 원장님께서는 제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니 저에게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어머니가 수술 전까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요양원에서 머무르시면 어떤지 말입니다. 비용도 전부 무료로 해주시겠다더라고요. 저는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어머니를 트럭에 모시고 다니는 것도 걱정이라 민폐인 것은 알지만 또 한 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에 방문했어요. 지난번 왔을 때도 시설도 사람들의 표정도 모두 좋아 보였는데 이번에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니 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연계된 의료기관이 있어서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 식사도 개인의 특징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다더군요. 요양원 곳곳에 식물들 관리도 잘해두었고 근처에 숲도 있어 산책도 하고 노래나 종이접기 등 재밌는 활동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술받기 전까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면회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마침내 어머니께서 수술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지셔서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비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의사 선생님께서 대신 내주셨어요. 덕분에 어머니는 수술도 잘 받고 마음 편하게 회복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좁은 차 안에서 생활하시고 그동안 허리가 아파 거동도 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재활치료도 꼭 병행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원장님께서 재활하는 동안 요양원에 머물러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번에는 다른 제안도 같이 주셨어요. 저희가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차로 모시고 연계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여기가 워낙 주변이 산과 숲이다 보니 기숙사에서 지내거나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직원이 잘 구해지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운전하실 분이 빨리 필요한데 몇 달째 구해지질 않아서 너무 걱정이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 갈 때나 필요한 물품 사러 시내로 나가야 할 때 운전을 좀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월급은 많지 않겠지만 대신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비용은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기숙사도 제공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이고, 감사는요, 무슨. 저야말로 이렇게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운 때에 재덕씨처럼 성실하신 분이 일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게다가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카 녀석들을 제 친자식처럼 생각할 만큼 애틋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셨다니 이 일이야말로 제가 몇 번을 더 감사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마련했던 트럭도 정리하였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길 짐들을 정리하며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봤어요. 지금 일어난 이야기들을 아내가 들었다면 같이 기뻐했을 텐데,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던 아내에게 드디어 수술받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주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정말 기뻐했을 텐데 말이죠.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아내는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싶어요.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하고 기쁜 날도 있었지만 넉넉치 않은 형편에 홀 시어머니까지 힘든 일이 더 많았을 텐데요. 아내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혼자 먼저 떠난 게 미안해서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요. 만약 그렇다면 아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제 인생의 천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요양원 기숙사로 들어간 날 어머니를 뵈러 가니 어머니께서는 근 몇 년 사이 제가 봤던 모습 중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술도 잘 되어서 아프지 않으셔서 그런지 얼굴에 늘 찌푸리던 인상 대신 이제는 기쁜 미소만 떠오르셨어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선 어머니는 매일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었고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며 회복도 무척 빠르셨어요. 또 주변의 어르신들과도 재밌게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정원을 관리하며 지냈습니다. 정기 검진 날에는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치료나 진료일이 다른 어르신들을 그날그날 운전해서 모셔다 드렸어요. 병원에 운전할 일이 없는 날에는 차량이 없어 면회가 힘든 분들을 기차역이나 버스 내리는 곳으로 데리러 가서 요양원으로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고 일도 예전보다 훨씬 편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했죠. 벌써 요양원에서 지낸 지도 6개월이 넘어갑니다. 그 6개월 동안 딱히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신기해요. 그동안 제 인생은 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매일 자연에 둘러싸여 좋은 풍경을 보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행복하게 사는 중입니다. 그저 휴게소에서 불안해 보이는 아이들을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그 일이 저와 어머니에게 이런 행복으로 돌아오다니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도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지낼 생각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마주했다고 생각한 때 저에게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더 이상 행복할 일도 좋은 날들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위로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힘내라는 말뿐이지만 이 작은 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힘냅시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